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 함께하는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김재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오늘 마중물 토크부터 가겠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던데 이 정율성이라는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지금 정일성이란 분은 이제 사회주의 뮤지션, 뮤지션. 음악가. 네. 음악가, 작곡가, 네, 중국의 그 팔로군 행진곡 작곡을 했다는 분이라는 건데 이분이 이제 광주 출신이어가지고 옛날부터 여기서 뭐 음악제도 하고 그 정율성 로라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광주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역사 문화 자원, 관광 자원 삼아서 이제 계속 광주시에서 좀 만들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공원을 작게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최근에 박민식 장관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회주의자인데 어떻게 뭐 조성 사업 같은 걸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가 되면서 좀 이념 논란이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번에 대해서 공산당 나팔수 아니었느냐라고 아. 박민식 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좀 이력을 말씀드리면 1939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서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을 하고 해방 후에 북한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을 해요. 그러면서 조선인민군 행진가를 또 작곡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중국인으로 귀화를 해요. 그리고 중국인으로 여생을 마친 분이거든요. 이런 분을 왜 기념을 하고 추모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의 행적이 문제가 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겠네요. 예. 네. 조금 첨언하면 이제 이분이 의열단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 공산당 가입한 거고 말씀처럼 이제 북한에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김일성한테 숙청돼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간 건데. 그러니까 태생이 이제 광주 태생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는 분이죠, 행적이. 그러니까 막 그러면 이거를 막 광주시에서 이게 뭐 지금 현 시장에 와서 딱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중국 쪽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제가 보기에 별로 뭐 기르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중국에서 뭐 혁명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으로 기획돼 있는데 아마 광주에서 기리는 거는 광주 태생이고 예전에 독립운동을 했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간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실제로는 이제 그런 분의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뭐 기념관 건립에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데 이게 좀 요상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광주 출신이고 광주에다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고 이 사람들이 뭐 공산당에 부역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호남 혐오 내지는 호남 차별론으로 약간 일부 보수 진영에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저는 좀 좋은 지적은 아니라고 매우 부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대전에 이응로 미술관이 있거든요. 통영에 보게 되면은 윤희상 기념관 이런 거 있어요. 네. 네. 그분들 다 사회주의자인데 이런 문제랑 같이 지적해서 이런 게 당연히 호남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파 진영 일각에서 이거 막 또 호남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고 나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좀 이분은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강기정 시장이 이런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또 하나는 시대적 아픔의 상징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너무 과한 근데 이게 요구 아니냐. 공원 조성이 결정한 거는 2020년인 것 같더라고요. 2020년. 그리고 여기 지금 고향이 실제로 이제 화순인가 초등학교를 거기 뭐 나와서 거기 벽화도 이미 그러니까 뭐든 사실은 요즘 지역 소멸해서 막 그 심지어 뭐 우리가 여기가 홍길동의 고향이다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작은 역사적 문화자원이나 인물만 했어도 조금씩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게 요즘 대세여서 여기서 너무 심하게 그 이념 논란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정율성 개인의 문제로 우리가 지적을 해야지 그 기념관 건립이 맞느냐 안 맞느냐로 해야지 이게 왜 또 호남이냐라는 문제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유와 연대, 통합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판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반윤 선두주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요? 아니 뭐 대통령께서 굳이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했느냐라는 생각은 있지만 또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못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는 있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그냥 보훈처 장관이 그냥 끝내는 걸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막 따지고 들면 이분이 이제 항일 행적이 뚜렷하진 않다고 해가지고 보훈처에서 무슨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지는 않은 분이에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게 자유와 연대 통합 기반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할 문제인가. 그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한미일 삼각동맹 중요시 여기겠지만 이분 정일성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중국에서는 중국 사회주의 정권에서 나름 기여가 있어가지고 나름 뭐랄까 네임드인데 이걸 막 굳이 막 폄훼까지 해가지고 하는 거는 뭐 별로 좋은 부분도 아니고 예전에 이분 아마 자제분도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뭔가 초청하는 행사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는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해서 나서는 것 자체가 좋지 않고 게다가 사실 최근에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하는 문제 가지고도 되게 말이 많잖아요. 이게 뭐 공산주의.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홍범도 장군은 뭐 공산당 출신입니다. 공산당 출신이고 공산당 당원으로 사망을 했는데 하지만 건국훈장 같은 거는 또 박정희 대통령 때 홍범도 장군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장군도 이제 그렇게는 안 하는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네. 좀 과한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알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오셨고 그리고 시대착오적 투쟁 혁명은 진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념 논쟁에 있어서 좀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쪽을 좀 공격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좀 잘못됐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혁신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 광역단체장인 강기정 시장이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보수 정권에서 한국 전쟁에 부역을 했던 전범에 대한 기념관을 설립하는 거는 보수 정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입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쁜 선례가 남지 않게 하도록 뭐 어쨌든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의사를 내는 거는 저는 용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친일을 했니 안 했니 그거를 또 지은이 많이 하는데 그럼 역사는 그냥 역사 있는 대로 봐드리면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정일성 공원 같은 경우도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중국에 기여하고 북한에 기여하고 이런 부분을 팩트로 전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볼 필요 없다. 저는 백선엽 장도 마찬가지로 봐요. 한국전쟁이 당에 공을 세웠잖아요. 그럼 그것만 하지 말고 그분의 과거도 있는 거니까 전부를 다 보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사실은 역사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정일성 역사공원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봤고요. 광고 다녀와서 정치권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지금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면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지 1주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78%라고 하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됐고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사퇴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좀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77.77% 됐고 네. 사실은 뭐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수치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여론이 이거보다 더 올라갔어요. 많이. 또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은 그만큼 또 반대하고 어찌 보면 이제 당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당연히 뭐 임기 채우겠다 내년 8월까지니까 뭐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정 소장님께서 얘기한 10월 사퇴설 어쨌든 그게 뭐
장 소장님의 가짜 돈이 뉴스. 없다. 아니 그건 사실은 뭐 가짜 뉴스 아니라니까요. 그런 아니, 상관없이 한다는 근데 얘기.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총선 공천권을 갖고 공천을 하면서 뭐 선대위원장이 돼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게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지 현근택 변호사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런 사법 리스크를 계속 질질 끌려가면서 당대표직 수행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대정방송과 인터뷰에서 아이 나는 임기 채울 거야. 내 공천권 행사할 거야. 당연히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죠.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내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총선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 플랜 B, 플랜 C 다 마련해라. 그래서 본인도 이제 동의한 사안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플랜 B, 플랜 C가 뭔데요? 그러니까 뭐 10월 달에 뭐 사퇴한다든지 아니면은 12월 28일 날 이후에 사퇴해서 비대위로 가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당대표도 스스로 본인 얼굴로 총선 치르는 것은 총선 승리에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야당 지도자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왜냐? 첫째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세 번째 당대표직 1년 한 것을 보니까 정치적 정무적인 판단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진영을 위해서 진보진영을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하루속히 그만두는 것이 지금 더 좋은 일이다. 저도 좀 우리 곁들여오겠습니다. 아니 장 소장님이 이재명 대표 얘기하니까 쉬지 아니 왜 않고 다들 그냥 옅은 미소를 이렇게 띄우고 아니 거의 따발총으로 그냥 말씀을 따따따따 사고를 나오는데 하시는데. 아니, 거의 저도- 암기 수준으로. 아니 저도 한마디 좀 보태볼게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지지가 강화됐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지지 강화됐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재명 대표는 지지가 확장됐다고 하지 않고 강화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성 팬덤들이 이재명 대표를 더 지지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소금물처럼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짠물이 돼가지고 고농도의 소금물이 된 거거든요. 소금 된 거 아니에요? 네, 소금이 됐죠 거의 사실상. 민주당의 소금화 이렇게 된 건데 민주당에서 이런 거잖아요. 원래는 그 뭐 대의원제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혁신위원회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대선 과정에서 뭐 이낙연 후보 측을 공격하면서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들 이러면서 수박 논쟁을 또 일으킨 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는 줄기차게 당대표 취임 이후에 개딸을 위한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강성 팬덤들을 위한 정치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성 팬덤들은 더 좋아하죠. 자기네들 좋아하는 정치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지가 강화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그러나 그 지지율을 어디다 쓸 거냐라고 하면 그 왜 갑자기 지지율 자랑을 하고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취임 거의 이제 앞으로 거의 1년 차가 다 돼가는데 그 지지율 가지고 뭐 하셨어요? 본인이 그 압도적인 지지율 가지고 당 혁신을 했나요? 아니면 문제 있었던 인사들 제대로 한번 내치기나 했나요? 결국 혁신이 만들어서 본인이 가지는 그 막강한 권력을 혁신이한테 위임해 놓고 그 지지율 자랑만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지지율을 뭐라고 갖고 계세요? 이제 현근택 변호사님 굉장히 곤란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각도에서 좀 보면 그 대선을 어쨌든 진 것은 1차적인 책임은 후보한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 어쨌든 민주당이 졌습니다. 물론 대선을 가져간 쪽에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거 그 시간적 간격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역시 명약 관여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총선까지 만약에 근소하게라도 지고 나면 대선, 지선, 총선을 다 지는 수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총선을 끝까지 가는 것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너무 착하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김준호 변호사님. 민주당 민폐다, 입장에서 민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의 대패 이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0년부터 2020년 총선까지 민주당은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선거들에서의 전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전략대로 그대로 운영됐느냐는 좀 다르게 예를 들어 뭐 2010년부터 한 12년까지는 좀 뭐 야권 연대 틀을 좀 계속 가져간다든가 뭐 그다음에 16년에서는 다시 14년에도 사실은 약간 14년, 16년에는 약간 중도화 길을 좀 가면서 뭐 안철수 의원을 끌어들인다든가 뭐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쓴다든가 이게 나름대로의 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게 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른바 가장 전략가인 이해찬 대표 퇴진 이후에 실제로 이걸 자른 사람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물론 그 개항을
개항에 있던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나오는 걸 전략이라고 하면 저는 그건 전략급에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건 그냥 몇 가지 체스 두듯 장기 두듯 몇 개 말 정도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내년 총선을 어떤 걸로 좀 대결할 거냐와 관련한 충분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전략을 짜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있고 없고를 넣고 해서 계산을 해보는 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이재명 대표가 아무 다른 옵션 없이 그대로 완주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고 아마 네. 현 변호사님도 맞아요. 뭐가 나한테 유리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유리한지 아닌지를 지금 그것만 생각하기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지금 검찰이 소환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통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까지 지금 기로에 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중 공천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이미 다 알려진 얘기지만 우리 당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이상 나오면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1월, 12월 전에 사퇴할 경우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선거 앞두고 다시 전당대회 하기는 어렵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면이 있고 지금 김준우 변호사 말씀처럼 민주당이 지금 과거에 비하면 뭐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야권이라든지와의 어떤 연결성이라는 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재풀의 한계가 다르는 거 아니냐, 또 중도화 전략이 어떤 큰 플랜이 없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뭐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옥중 공천 문제도 마찬가지.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 영장이 받아들인 얘기인데 지금 자꾸 뭐 민주당이 무슨 뭐 사법 방해를 하느니 뭐 지금 국회를 뭐 어떻게 하느니 하는데 이건 칼자루로 철저하게 검찰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기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가장 이제 안 좋은 케이스를 상정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정말로 이제 옥중 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 그거는 수도 있는 그때까지 거잖아요. 계속 이제 예를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고 그때까지 계속 공천은 내년 2월에 하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뭐 계속 이제 구속돼 있을 거다. 그걸 전제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글쎄요. 지금 나오는 제3자 뇌물 제3자라 그러면 북한인데 김정은을 불러서 조사하든지 아니면 이제 부정한 청탁이 뭐 경기도가 무슨 대북 사업을 해줄 무슨 권한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뭐 제가 보기 이런 얘기 아니 형식상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옥중 공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왕적 그래요? 공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죠. 제왕적 공천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원래? 제 생각에는 이러면 현근택 공천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아. 뭔 얘기냐면 옥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뭐 나와서 자 뭐 성남 어디는 누구 이렇게 발표할 수 없잖아요. 결국 접견한 변호인을 통해서 약간 교서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약간 변호인 접견아 현근택 변호사님이 하실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준 교서를 바탕으로 현 변호사님이 전령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자 이제부터 성남은 누구 아니 그러면 이제 정당생활 하시는 분이 그렇게 그래, 얘기하세요. 이름을 하면은 그럼 이제 사실상 현근택 공천이 될 수도 있다. 공천심사위원회 만들고 거기서 하고 하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결제는 최종적으로는 당대표 도장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대표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심위에서 하는 거겠죠. 이준석 대표 주장대로 이렇게 그 감옥에 인터넷이 설치되면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는 장점은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옥중에서 공천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일단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불가능하죠. 위원장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혁신이 제안대로 이제 권리당원 영향력을 키워서 친명계 구도를 만든 다음 이제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상황의 영향력을 유지할 거라는 관측. 그러니까 지금 김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제 현근택 변호사 공천이 될 수 있다 이런 비슷한 맥락인 거잖아요. 이런 관점은 어떻게들 보세요? 그러니까 옥중 공천이라는 게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혹시 구속을 당해서 감옥에서 공천을 전 지역을 다 한다라는 것 이게 아니에요. 그냥 몇몇 중요한 지역 그리고 몇몇 중요한 사람들 본인이 챙겨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명단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 대략 200개 정도 비례대표 몇 명 정도는 공관위에서 형식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공천을 한다. 이것이 바로 옥중 공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옥중에서 공천한 후보입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친명계 의원들이 자신 공천 주세요. 자신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뭐 허장성세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못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별로 생각할 필요 없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오히려 이 구속영장, 체포영장 동의안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왜냐하면
그렇게 뭐 또 이제 만약에 부결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뭐 구속될 리도 없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기소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걸려서 다만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구속이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가지고 했는데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냥 끝까지 쭉 가볼까라고 하는 고민 이거를 좀 할 거고 아니면 그냥 이번에 다시 한번 부결이 되고 본인도 너무 당에 부담을 주는 것 같으니 자기가 당대표를 물러나겠다. 어차피 기소는 될 테니까 기소되면서 좀 그런 식으로 나갈 건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 문제보다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왔느냐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 단어로 무기력했던 당대표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무기력, 무능력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동관 뭐 방통위원장 청문회 과정 중에 봐도 그냥 무기력하게 질질 밀려서 그냥 임명을 해버리는 거를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또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윤석열 정권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흐지부지해요. 민주당이 가장 강한 곳이 어디냐면 국회거든요. 거기서 일본의 오염수 문제 방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따져야 하는데 장외로 나가요. 자기들이 제일 잘하고 힘이 센 곳을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판단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무기력하게 번번이 밀리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야당 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과 권한, 권위를 갖고 있느냐. 행사하고 있느냐. 저는 그게 더 문제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 변호사님. 아니 야당이 뭔 힘이 있어요. 인사청문회 해서 뭐 부적격하다 해도 임명하고 지금 오염수 문제도 그렇죠. 아무리 뭐 얘기해도 상임위에서 얘기하면 뭐해요? 그냥 다 무시하고 가는데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리스크를 하지만 이것도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뭐 수시로 불려가고 수시로 소환하고 수시로 재판받으러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동력이 거기에 쓰이고 있거든요. 당대표로서의 권한 행사보다는 계속 부르고 있고 어쨌든 뭐 계속 수사 중인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재판도 지금 거의 매주 가고 있거든요. 재판은 근데 또 본인 재판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할 수 없죠.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원해서 만든 구도가 절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게 남 탓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본인의 사법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본인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고 제대로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뭐 경기도지사나 대선 후보 시절에는 본인의 명확한 정책 포인트도 있었어요. 근데 당대표 되고 나서는 그런 것도 하나 보여주지 못했다. 대한야당으로서 민주당 생각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 그건 이재명 당대표 탓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2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 일부에서 나눴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5번째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친명계 원외 모임에서 체포동의안 투표가 시작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빠져나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의원이 있어요. 여기서 뭐 박수도 나왔다.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저질 방탄이다라고까지 이제 맞받았는데 다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겠다는 거는 민주당 당론 아니에요? 또 혁신위에서 내놓았던 첫 번째 안도 그거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직접적으로 대국민 1000명을 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표결을 붙이든 어쨌든지 간에 그 이재명 대표의 말이 거짓말이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불체포 특권을 놓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여당의 집요한 공격을 단번에 한 번에 반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걸 왜 피해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민주당의 당론을 정해놓고 많은 국회의원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나는 체포동의안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 나는 불체포 특권 다 포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마당에 왜 피하냐 이거죠.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요. 다 가결시키면 되잖아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도망가고 피할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도망가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이 결국은 이제 영장 청구 시기를 이제 하긴 할 거로 보는데 하필이면 이제 이 쌍방울 수사가 몇 년 된 수사예요. 2년 가까이 된 수사거든요. 김성태 회장 들어온 게 원래 2월이었나 이랬고, 그럼 충분히 지금 원하는 게 이거잖아. 나 그냥 심사받으러 가겠다는 거잖아.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근데 정기국회 때 하게 되면 정기국회는 이제 중간에 실수가 없고 그럼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표결을 하면 이게 굉장히 당내 지난번에도 굉장히 분란이 됐어요. 표결을 하면서 뭐 누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무기명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표결을 했는데 그 의원들이 어쨌든 뭐 자발적으로 해서 막 가결시켰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기에도 역시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하는구나. 발표해도 되겠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부결되잖아요. 고봐라 또 방탄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가능하면 이걸 사실은 영장 청구도 이제 검찰이 선택하는 건데 너무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8월 말에 부른다는 얘기 9월에 청구한다는 얘기잖아요. 정기국회 때 하필이면 왜 그러느냐. 나 스스로 방탄을 벗겠다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는 이 모든 시나리오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그거는 의원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달라. 내가 법정 가서 싸우겠다라고 해줘서 정리를 해줘야 돼. 근데 이재명 대표 가만히 있는 거는 이건 정치를 그렇게 큰 바둑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되게 저는 이거는 좀 얕은 수 아닌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수 아닌가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여권에서 계속 나왔어요. 저거 아무리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이미 대선 과정에서도 포기하겠다고 했으면서 안 포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지적을 계속했는데 그거를 반박할 아주 중요한 기회 아니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리고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감안하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건데 왜 이거를 막는 명분이 없어요. 이거는 야수한 건 지키면 되고요. 사족 달면 안 되고요. 그 부차적인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원래 했던 약속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단순 명료하게 행동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보이콧이라고 한다면 이 보이콧을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또 다음번 본회의 또 개최되면 있잖아요. 또 표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에게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도 안 좋다는 말씀하셨는데 총선을 앞두고 과연 이게 네. 표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않나요? 저희 셋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민영배 의원이 얘기했을 때 고민정 의원이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바로 받아친 거거든요. 어쨌든 김은경 혁신위의 입장이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 논란으로 질질 끄는 거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도 안 좋지 않냐. 오히려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이제 현근택 변호사님 우려하신 게 뭐 그렇게 법원에서 볼까봐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나는 떳떳하니까 바로 법원 가서 승부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오히려 그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목이 좀 민영배 메이시는 것 의원 같은데. 얘기는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거는 말씀처럼 그럼 이제 투표가 이루어진 것이냐 불성립이라는 게 재석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아니면 과반 뭐 기각으로 돼야 되는 건데 과반 출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국회에서 아마 유권 해석을 투표 불성립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끝나는 거거든요. 논란이 안 끝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될 가능성 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원희룡 장관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된 얘기인지 좀 맥락을 김준호 변호사가 짚어주시겠어요? 그 보수 쪽에 그 이철규 총장이 관여하는 곳인가요? 세미준? 이영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네. 모임이라는 그분은 보수시민단체라는데요. 이영수라는 분은 회장이고, 네. 그렇죠. 세미준은 세미나에서 이제 조찬 세미나에 국토부 장관을 불렀는데 김기현 대표도 그날 참석을 한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우회적인 표현으로 총선에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근데 제가 현직 장관이라서 표현은 이제 뭐 한계가 있다라는 취지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이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의 때에 모두가 힘을 합쳐 정권 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은 이제 총선인 거고, 그죠? 정권 교체 강화는 여당의 총선 승리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아서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고발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준우 변호사한테 여쭤본 게 지금 이 발언이 이게 법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나요? 이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의 이제 선거 관여 금지, 그 다음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이게 별도의 조문으로 85조, 86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요 정도 말을 한 거 가지고 곡고에 딱 떨어지기에는 딱 떨어지진 않아요. 뭐 기획을 실제로 했다든가 뭘 했어야 되는데, 다만 그 또 뭐냐면 국가공무원법 보면 그냥 그 선거 중립 의무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는 뭐 형사처벌까지는 바로 딱 떨어지진 않지만, 원래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면 징계감이죠.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표현의 자유를 누리니?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경거망언한 거야, 경거망동한 거야라고 볼 여지가 되게 크겠죠. 중선이가 원장관 발언을 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처분은 뭐를 좀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나요? 그냥 뭐가 아무것도 그냥 없는 들여다만 거예요. 볼 거예요. 그냥 들여다보겠죠. 들여다보고 네. 그냥 보시는데 그칠 계속 가능성이 들여다만 높은 볼 게 거예요. 앞서서 뭐 김준호 변호사님이 말씀해준 내용 중에 이제 우회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직접적인 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을 했다, 선거에 지원하겠다 정도를 천명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저는 다분해 보이는데, 굉장히 우회적인 표현으로 약간의 그냥 정치적 식견을 전달한 방식이 끝났기 때문에 이걸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어쨌든 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는 거는 특정 선거, 그 다음에 특정인 아니면 특정 정당의 지지 아니면 이거를 표명하는 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난, 이게 이제 총선을 얘기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그렇죠. 그다음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 국민의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물론 본인이 여기서 뭘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걸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아유 뭐 우리 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요런 한마디 가지고도 이제 탄핵까지 갔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문제 있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특히 정무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여기 간 거 자체도 조금 보수 시민단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냥 나와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면 돼요. 근데 장관직에 있으면서 그런 보수 시민단체에 가서 이런 말을 한다. 그러니까 장소 문제도 그렇고 발언도 그렇고, 이걸 누구나 총선에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는 국민학생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 말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저는 뭐 달라지는 않는다고. 근데 아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결국 헌법재판에서 이가 기각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직접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경미한 거 가지고 탄핵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재판부의 판결이었거든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최근에 자유총연맹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구설에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총선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존재감을 어떻게든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세미준이라는 단체의 이영수 회장과 원희룡 장관 어마어마하게 친해요. 인연도 오래됐고. 그럼 단순히 친분 때문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분도 그렇고 이 세미준이라는 곳이 시민단체 형식이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 국민의힘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연루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전에 뭐 신한국당 때부터 조직을 담당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 중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했고, 그래서 당원들 투표에서 상당 부분 이겼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좀 체면 세워주러 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해서 지금 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위기론 등 좀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구원투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은 수도권 단호하시네요. 위기론의 수도권 위기론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중도층이 떠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 나경원 이 두 사람을 수도권에 출마시키면 과연 떠나갔던 20, 30대층, 중도층이 와 원희룡이 왔구나, 나경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구나, 우리가 지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분들이 뭐 어느 정도 성과는 이뤄낼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키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의원을 말씀하셔서 나경원 전 의원도 좀 몸을 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라는 포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창립 기념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 다 오셨더라고요. 네, 네. 뭐 김기현 대표도 오셨고 윤재욱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뭐 박대출 정책위의장, 당 4역이 모두 이제 참석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경원을 좀 대놓고 띄워주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로 읽히기도 했어요. 띄워준다라는 의미도 있죠. 근데 두 가지 의미로 찾아봐야 돼요. 하나는 이제 인간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조금 많이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경원 의원이 이 당 사역에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세미나 하는데 꼭 참석 좀 해주세요. 참여 안 하면 나 진짜 정말 창피해요. 와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참여한 거고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수도권에서 동작에서 출마해서 민주당 의석을 하나 뺏어올 수 있는 중요한 자원 하나다. 그래서 좀 뒷받침해주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분이 당대표 나갈 때 용산에서 뭐라고 그랬냐고요. 거의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라는 형식으로 얘기를 해서 완전히 진뭉개 났잖아요. 그래 놓고 와서 지금 와가지고 내년에 배지 달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응원하는 게 맞느냐.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로는 김재섭으로 돌파하는 게 핵심 전략 아니에요? 뭐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원희룡, 나경원 수도권에서 이제 나름 몇 선이라도 해본 국회의원들이 지금 특히 서울에서 강남, 서초, 송파 지역 외에서 국회의원을 당선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국민의힘에서. 그 굳이 따지면 이제 지금 지역구 옮겼는데 뭐 김용태 전 의원이나 아니면 김성태 전 의원이나 뭐 그런 정도죠. 사실 지금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좀 다 근데 좀 나이가 드셨어요. 그럼 수도권에서 새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인물로 보수에서 꼽혔던 건 초선으로 그친 홍정욱 전 의원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옛날로. 그러니까 정말 19대, 20대, 21대를 거치면서 수도권 공천에 있어서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수가 되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16대, 17대 때 처음 등판했던 그 원희룡, 나경원이 아직도 수도권 구원투수 아니면 오세훈 이런 사람이 거론된다는 게 사실은 지난 10여 년간 보수가 수도권 공천에서 좀 힘들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걸 지금 뭐 예를 들어 한동훈, 이복현으로 지금 승부가 나냐. 전 물음표가 있고 그러면 누가 인재 영입 위원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그 18대 홍정호급으로 정도는 좀 갖고 와야 좀 얘기가 되지. 여기서 흘러간 물이나 이미 너무 많이 써먹은 카드만으로는 수도권 승부가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수도권 위기론과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뭐 인물 영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랑 여의도 재건축주와 거기서 쭉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좀 다른 방송 아니, 이걸 보시면은 어떡해요. 이거 다 정리가 돼요. 이거 우리 경쟁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유튜브에서 안 돼요. 공개하고 네. 있어요. 그걸 보세요. 다음 주에 곧 이제 한 편씩 두 편씩 여기 올라오니까 와서 그 방송 네.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광고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저 어제 국민의힘에서 그 조광특위에서 새로운 당협위원장 발표가 있었어요. 예. 네. 그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이제 서울에는 두 군데가 있었었는데 하나가 이제 중랑을에 있는 이승환 전 행정관이 있었고요. 그다음 광진을에 오신환 전 정무부시장, 그러니까 재선 의원을 했던 이렇게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승환 됐어요? 네, 됐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어제 뭐 언론 기사에도 났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 동북권 벨트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3040 세대들이에요. 서울에 있는. 근데 이제 이것의 그 장점은 젊은 세대가 이제 벨트를 형성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열세 지역에서 뭔가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게 하나가 있지만은 반면에 이들이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영선이나 신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서울 내에 중진들이 그게 이제 오래된 카드라고 하더라도 하나 둘씩은 있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저는 나경원 대표가 그 정도 역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짜 그렇게 두드러 패놓고?
네? 그래도 뭐 많이 너무 오셨잖아요. 어제 그저께. 예. 근데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다. 그런 인물이 필요하긴 하다. 이런 이야기를 네, 이제 저는- 방송에 나와서 하기는 아니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외연 확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전통적으로 국민의힘과 보수파를 지지하는 분들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연결고리는 될 수가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20, 30대 중도층, 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보수층 이런 분들을 견인해내기에는 나경원 의원도 한계가 많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경원은 저도 유치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장에 가보면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사진 찍고 이런 사람하고 그냥 먼저 정치인이 다가가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만큼 어찌 보면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 맞는데 과연 사실은 뭐 국민의힘 내에서 이분이 뭐 제가 더 뭐 공천을 줄 수는 있다고 봐요. 서울 지역에. 근데 이제 지금 가려고 하는 데서 될 수 있는지 또 좀 의문이고 그만큼 또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이게 지금 김준우 변호사 말씀처럼 몇 번 선거를 하면서 거의 그러니까 강남 3구라든지 이런 데 말고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뭐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지난번에 않아요. 국민의힘에 뭐 이제 팁을 드리자면 네. 뭐였죠 그때? 퓨처메이커. 퓨처메이커? 그러니까 사지로 몰아넣었어. 황교안 체제에서 퓨처를 이제 정치 신인들이 갖다가 전부 사지로 몰아가지고 다 떨어져 전원 낙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년에게 경험을 필요하니까 인생의 쓴맛을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전에 예전에 저는 이제 안대희 대법관 데리고 올 때도 마포로 넣어가지고 이제 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태용호, 박진 이런 분들 안전핀으로 강남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될 것 같은 데 혁신 인재를 집어 넣어가지고 모르시는 사람을 말이에요. 키우는 걸 가야 되고 맞아요. 중진은 험지로 몰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새로운 인재 영입을 해가지고 야 여기 한번 붙어봐. 너 한번 강북 성북에서 해보지 않겠니? 막 젊은이가 꿈이 있어야지. 아니면 그 중진들 데려와서 그런 식으로 저기 사회에서 잘 커리어 쌓은 사람들 여기 와서 이상한 배팅하게 하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그게 국민의힘의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퓨처메이커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퓨처메이커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원래 퓨처메이커는 3명이었어요. 그게 김재섭, 이준석, 김병민이 셋이 원래 퓨처메이커였고 이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그 공천을 신청해서 된 사람들을 원래 퓨처메이커라고 했는데 차후에 공천에서 컷오프가 되고 그 이후에도 출마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를 한 사람들이 사실 2차 퓨처메이커인데 문제가 된 건 2차 퓨처메이커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 말한 동북벨트 뭐 김재섭 뭐 이승환 김병민 네. 강동의 이재영 의원까지 이분들은 원래 여기서 다 토박이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랑 좀 다르고 이들이 바람을 불이키고 외연 확장을 한다 그러면 중심에서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해줄 수 있죠. 그 이준석은 빼요. 이준석은 당연히 들어가는 지금 거죠. 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당연하죠, 했는데 당연히. 이번에 그 조강 특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역인 이 서울 노원병은 아예 이 공모 대상조차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이준석 대표에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배려의 좋다기보다는 의미였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아니 노원은 그냥 뭐 공천이라는 게 따놓은 당상 이런 건 없지만 노원은 이준석이 해야죠. 그거는 저는 상수로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와. 말려 죽이려고 그런 것이다라고 평가를. 오히려 예. 따르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냥 족쇄 하나 채워넣어 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은 뭐 제3신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출마한다든지 이런 거를 못하게 묶어놓는 그러니까 효과다. 이준석이 아니, 족쇄를 대표가 채운다고.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에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계속 얘기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족쇄 채운다고 채워지는 사람도 아니고요. 네, 거기는 노원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생각해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라. 네. 그러니까 그게 노원이 희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보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서초 강남처럼 막 좋은 데다. 그러면 당연히 채워넣겠죠. 근데 노원은 사실은 갈 사람도 잘 없고 나와서도 당선도 잘 안 되고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인재 영입이랑 이런 얘기 하셨는데 민주당은 그래도 인재 영입하고 이러면 좋은 데 줘요. 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래서 당선이 돼요. 박주민 의원 네. 같은 경우 은평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물론 뭐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될 때도 많지도 않지만 거기를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가능성이 5대5 정도는 되는 데는 줘야 돼요. 그래 가서 신이 가서 뭘 해보는데 그럼 다들 좋은 데는 다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하고 너 거기 한번 가봐.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새로운 사람이 수도권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좀 의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조광특위 발표한 거 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거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독자적인 당협위원장, 조직위원장 결정권은 없어요. 라는 선언이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임명을 한 곳보다 임명 안 한 곳이 훨씬 많잖아요. 예. 그거는 눈치를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당이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고 내년 총선 공천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이 조광특위 발표를 보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용화대 공천설에 지금 무게를 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 이철규 사무총장이 저녁을 먹으면서 김기현 당대표가 내년 공천은 저희가 경선으로 여러 후보들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래 뭐 알아서 하세요. 공천 당에서 알아서 해야죠.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천 시즌이 다가오면 대통령의 뜻과 용산의 뜻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옥중 공천, 국민의힘에서는 용산 공천. 이거 대중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뭐가 더 비호감일까요? 용산 공천이라는 말은 용산에서 그냥 다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도부랑 사이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조율과 뭐 협상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좀 좋은 뜻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네. 뭐 비호감까지 안 가고 그냥 네. 좋게. 여당이니까요. 여당이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뜻과 용산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공천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누가 공천을 주도했냐가 되게 큰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그냥 공천 결국 라인업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인물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냐 아니냐. 예를 들면 2012년도 정세균 종로 뭐 저기 뭐죠? 천정배, 정동영, 뭐 강남 송파 이렇게 다 배치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도 하니까 물론 12년 총선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새누리당이 1당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노력하는 중진, 뭐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중진 이런 것들을 좀 했던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난번 총선 때 내가 호남에 가겠어라고 하는 김문성 대표까지 막았어요. 그걸 뭐 하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거기 가면 지는 것도 아닌데, 이기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데, 김문성 대표 더 이상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기 싫어라고 하는 맞아요. 시기 질투잖아요. 그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윤, 반윤, 아니 친명, 비명 이거 별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몇 석 손해 보더라도 그게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하시면 그쪽은 국민들이 금방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라인업으로 낼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훨씬 그러니까 뭐 저같이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대 양당은 훨씬 옵션이 많은데 왜 저거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너무 쉬운데 저쪽은 혁신의 길이 너무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내 사람 오히려 챙기려는 욕심 저쪽이 때문에. 뭐 진보정당이나 소수정당이 훨씬 더 깝깝하죠. 옵션이 가용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게 사실은 아까 지금 얘기처럼 두 군데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 의뢰 지금 김민수 대변인이 아마 하고 있는데, 근데 나경원 의원 지난번에 대변인 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분당 의은 여당 입장에서는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가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지난번에도 김병우 의원이 겨우겨우 이겼고. 그런데 남겨놨잖아요. 그다음에 용인 수지. 여기도 사실은 비례대표 의원이 와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근데 이제 연수원 동기인 고 무슨 변호사가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여기도 지금 결정 안 했거든요. 근데 수지도 물론 민주당 정춘수 의원이 당선됐지만 아슬아슬하게 됐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해볼 만한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자리들은 아직 남겨놓는 거예요. 뭔가 다른 가능성을 두고. 눈치 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눈치 알겠습니다. 보는 거죠. 그 국민의힘 조강특위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소식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 일요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재섭 위원장, 김준호 변호사, 현기택 변호사 그리고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